네,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정치논객 두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나오셨고요. 지난주에 그만두신 정청래 전 의원을 대신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회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혹시 뭐 구면이신가요? 오늘 초면이신가요? 저는 유튜브에서 많이 뵙고 유튜브에서요? 뵙기는 초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저도 오기 전에 상대가 누구라고 해서 검색을 좀 해보셨습니까? 뭐 적정 연구를 좀 하고 왔습니다. 적정 연구. 네, 각자 뒷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예, 방송 전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은 조대원 위원장님은 이미 그 오랫동안 출연하셔서 많이 아시는데 김성회 소장님은 생소한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국회에서 신계륜 정청래 손혜원 의원 보좌관으로 계속 있었고요. 네네. 작년 여름에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연구소 싱크와이를 차렸고요. 싱크와이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관식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네. 시민들의 실제 이야기를 듣는 플랫폼이고요. 지금 한 패널이 한 12,000분 정도 계신데 그렇습니까? 그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심층 패널 조사, 면대면 조사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고요. 네네. 설문조사를 하는 형태로 하고 최근에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모병제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그런 이런 것에 왜 종류까지. 찬성하는지까지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서 정리하고 그것을 이제 정치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 오래 계셨습니까? 보좌관 생활을? 예, 한 7년 8년 정도 했네요. 7, 8년 예. 정도.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그냥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방송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이분이 오셨어요. 안철수 전 의원이 어제 입국했습니다. 공항에서 이런 모습을 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큰 절을 올리더니 오늘은 현충원과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는 등 하루하루 굉장히 행보가 바쁩니다.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먼저 하실까요? 네. 저는 보니까 이제 이분도 정치인 다 됐구나. 뭐 절하고 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사실 저희 팀에서 이제 저보고 얘기하기를 야, 넌 절대 울지 마라. 네. 울면 되게 아마추어 같이 보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눈물 이후로는 진정성 있는 눈물이 별로 안 보이고 네. 좀 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울지 마라고 많이 하는데 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이분도 때가 묻었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네. 그러면 기성정치인처럼 뭔가를 들고 딱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외 나가가지고 그동안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도를 터득해 왔습니다. 딱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네. 와서 또 뭐 얘기 듣고 하겠다. 뭐 얘기하시고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나가서 뭐라고 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참고로 안철수 전 의원은 2012년에 정치권에 입문을 했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큰절 큰절. 충격적이었고요. 충격적이었다. 예. 이 이제 신선하다와 충격적인 거는 약간 그 형용사 느낌이 다른데 그렇죠. 충격적이셨어요. 지금까지는 좀 정말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진짜 정치를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비꼰 의미 없이 그렇군요.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타블렛 PC를 들고 와서 그걸로 선언문을 읽었는데 요게 좀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요. 원래는 다들 종이를 들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렇죠. 예, 그게 키보드가 붙어 있는 타블렛 PC거든요. 네. 저보다 사용하는 건데 본인이 직접 원고를 고치고 이제 넘기면서 연설하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강자로서의 본인의 이미지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안 된 게 안타까웠고요. 무엇보다 중요 키워드는 호남이지 않았나 네. 여러 차례 강조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하시겠는지를 대강을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귀국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서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 제작진은 주목했어요. 태블릿 PC를 들고 이 메시지를 읽어갔다.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예, 일단 총선 불출마는 어떤 배경에서 결정했다 보세요, 위원장님? 뭐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오는 대선에 모든 걸 걸었구나. 사실은 2022년 대선 지나고 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대통령이 되시기 위해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뭔가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불출마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한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한테 큰 감동은 별로 없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벌써 2012년도부터 나와서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가 그분을 봤고 네.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특히 새로운 인물들은 한번 새로운 인물로 국민들이 기대를 주고 뭔가 바람이 불 때 그때 사실 먹어야 되는데 이분이 저는 결정적으로 서울시장 그때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할 때부터 네. 이미 이분 시대는 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현재 이제 총선 국면에 오셔가지고는 뭐 일정 부분 역할은 하시겠지만 네. 전국을 좌지우지하는 키맨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총선 불출마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안 내리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좀 이렇게 불출마 말씀드리긴 송구스러운데 네. 그 황교안 대표도 이제 당선 가능한 험지를 찾아서 지금 요즘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결정. 네. 그 당선 가능한 험지. 그거 굉장히 네. 예, 이런 말씀 되게 좀 곤란하긴 하지만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 수도권에서 본인이 당선 가능한 지역을 제가 좀 상상을 해보면 네.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별로 없단 말씀이시네요. 불출마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출마해도 될 데가 없어서 한 좀 궁여지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막상 떠올려 보면 노원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서 네. 현재의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중도에 있는 20% 정도에게는 전 소구력이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례대표에서는 일정 부분 차지하는 것이 용이하겠지만 지역에 나가서 정말 지역 유권자들과 함께하는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누가 뭐 우스갯소리로 다음번 출국 예정일은 2020년 4월 16일이다. 이게 이제 네. 선거가 끝나면 출국했다 또 이제 언제 선거가 시작될 때 되면 귀국하는 이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계속 단어는 기존의 정치가 잘못됐다는 얘기 외에는 그 다음 단어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불출마 선언은 자기 희생을 전제로 했지만 사실상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양쪽 다 박하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첫 번째 메시지 정치인이 정계 복귀를 하면 첫 번째 내놓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까 제가 잠시 읽어드렸습니다만 그게 다는 물론 아니지만 실용적 중도 정치,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얘기들 사실 과거에 늘 해왔던 얘기 같기도 하고 뭔가 중도층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메시지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메시지 내용 자체는? 내용 자체에서는 실용적 중도 정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좌하고 우하고 혹은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진보 세력이 붙어서 합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이 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정치가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둘 간에 어떻게 하면 끈질기게 해서 타협안을 낼 것인가의 싸움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이 둘을 배제하고 뭔가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겠다 이런 건 현실 정치에서 불가능한 얘기죠. 네. 그래서 무엇이 실용적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 좀 점수를 박하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은? 안철수 전 의원의 메시지. 뭐 중도를 끌어안아야지 선거에서 이긴다. 뭐 사실은 이 현재 중도라는 분들이 네. 민주당도 싫고 한국당도 싫고 사실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역대로 사실 여론조사 돌려보면 지금 무당층이 최고 많은 수준에 있는데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약간 이렇게 착각하시는 부분이 네. 중도층이 분명히 선거를 좌지우지하지만 한국당에서 중도 정당이 이 존립해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어요.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 네.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은 되게 실용적이기 때문에 평상시엔 정치에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네. 자기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선거 때는 어느 쪽 한쪽을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지만 10의 강도로 누군가를 밀어줘도 이게 한 표고 1의 강도로 그냥 어제까지 싫었는데 오늘 네네. 보니 좋아. 네. 그래 한 표 찍어도 한 표예요. 네. 근데 그 숫자가 이 1의 강도로 미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 정당을 만들어 성공하려면 핵심 그 이념을 공유하고 같은 운명을 걸 수 있는 핵심 지지층들 그러니까 10의 강도로 지지해주는 층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도층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자꾸 중도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한쪽을 택해서 가야 되는데 이 결국은 이분 다시 나오지만 간만 보다가 용감하게 한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네. 독자 노선 걷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실패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수통합 얘기를 또 이어서 좀 해볼까요? 이 황교안 대표가 여러 차례 이른바 추파를 던졌잖아요.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 그런데 안 전 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딱 잘라 얘기를 했어요. 이 중도 보수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상하셨던 답변이신가요? 어떤 것인가요? 예, 저 뭐 0%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합류하는 것이. 합류할 가능성은 네. 없다. 뭐
귀국 시점을 놓고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고 나니 귀국을 한 거 아닙니까? 정치를 그래서 하는 것이고 목표는 정해진 거죠. 비례대표에서 비례로. 예 차지한 어떤 일정 부분을 차지하겠다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 10에서 20% 정도의 지지율을 실제로 얻어낼 수 있으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거 국민의당처럼 그렇죠. 비례표를 그렇기 많이 때문에 가져가는.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n분의 1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밖에서 하되 이번 선거에서 목표는 원내 교섭단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텐데 뭐 목표의 달성 여부는 둘째치고 네. 지금에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자유한국당하고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서 중도층이 저 똑같은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듣느니 그냥 전 쭉 독자적으로 신당으로 가서 대선 때는 좀 다르겠지만 총선은 무조건 다 흩어져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위원장님한테는 예전에도 뭐 비슷한 질문 좀 드렸는데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혁통위에는 합류하지 않겠다. 쭉 가는 방향으로 여전히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보면서 참 비교가 되는 인물이 YS 네. 김영삼 대통령이 옛날에 많이 떠올랐는데 그분이 90년 3당 합당해가지고 들어갈 때 다들 반대했거든요. 그 당시에 민정계가 125석이었고 그 통일민주당 네. 그 김영삼계가 59석이었어요. 59석. 예, 절반도 안 돼. 제가 찾아보고 말하려고 찾아보고 왔는데 네. 간만에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 들어갔는데 그렇고 나중에 이 판을 뒤집어 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민주당에 그때 정청래님 나오셨을 때 맨날 민주당 쪽에 위장 취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네. 그러면 그쪽 민주당 쪽에서는 가장 중도 가까운 민주당에서도 위장 취업자라고 이제 낙인을 찍어가지고 안 받아주는데 뭐 정의당하고 손을 잡을 리는 없고 그러면 결국은 손을 잡을 수 있는 세력이 새보수당이나 이제 이 보수 쪽에 있는 정당하고 손을 잡아야지만 자기 공간이 열리는 건데 거기에 이제 목을 내놓고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또 자유한국당이 뚜렷한 대선 후보가 없어요. 우리 한국당에서 누굴 내세워야지 민주당 후보한테 이길까 네. 이런 거 고민하고 전부 다 그런 데서 사실은 당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들어와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그럼 나가서 독자 노선에서 이 뭡니까 교섭단체가 목표다. 그럼 늘 그렇게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두 분은 안철수 전 의원이 그러니까 혁통위에 합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 둘 다 주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안철수 전 의원 빼고 이 얘기를 해보죠. 새로운 보수당하고 그 자유한국당하고 계속 뭐 불협화음이라고 할까요?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 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당이 오늘까지 양당 협의체를 받지 않으면 거부로 간주하고 자강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는 좀 받는 모양새예요. 어떻습니까? 예, 뭐 이미 받아들였고 네네. 뭐 이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고 하태경 측에서도 매우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네. 근데 저는 이 탄핵의 강이 워낙 급료라 강 건너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모든 논의가 거기서 멈추고 있거든요. 사실 네.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얘기인데 부차적인 걸 먼저 해결하고 중심 문제로 갈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탄핵과 관련돼서 즉 뭐 묻으려면 묻고 덮으려면 덮고 아니면 전부 다 합의하고 지나가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뭐 형식이 어떻게 될까 이런 논리들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전 아직도 좀 부정적으로 밖에 볼 수가 없네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고 새로운 보수당은 지금 몇 명 안 되는 예,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3번, 4번 달고 나가는 것보다는 2번 달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면 새 보수당이 조금 더 마음은 급할 것 같은데 지금 모양새 보면은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런 구도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 뭐 지금은 이미 사파 싸움하는 단계가 아니라 네. 지분 싸움에 들어갔다. 지분 싸움. 예, 그래서 양쪽 다 이번에 이 통합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를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양쪽 이미 다. 예 속마음은 서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가 좀 더 내놔라. 또 네가 좀 더 내놔라. 양보해라. 덩치 큰 사람이 양보를 해야지. 이 정도 지금 싸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둘 다 이 목표가 분명히 섰기 때문에 주고받는 말은 험하지만 늘 결국은- 험한 말 속에 마지막에 또 짠하고 이제 뭔가를 도출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기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회 소장 그리고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5962번님 조 위원장님 축하합니다. 후배가 들어왔네요. 우리 김 아니, 소장님. 선배이신 줄 네. 알았는데 아니에요? 서로 뭐 나이 디스 뭐 이런 겁니까? 네. 네. 예. 정은경님 드라마 보좌관
드라마 보자관 있죠. 네, 주인공은 이정재 실사판이신 김성애 소장님 반갑습니다. 맞아요. 유튜브가 끊겼나 봐요. 예, 얼굴이 나오면 그런 얘기를 안 하실 텐데. 지금 예, 유튜브 감사합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정재 저도 이 드라마 몇 번 봤는데 네. 맞습니까? 실사판? 예, 뭐 상당히 드라마가 비슷해졌죠. 현실하고 뭐 이렇게 사람 죽이고 이런 것까지는 많이 나갔지만 여하튼 많이 비슷해도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제가 이정재하고 비슷하지는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춘엽님, 김성애 소장님 오늘 나오셨는데 팬 됐어요. 처음 보시나 봐요. 잘하시네요. 이렇게 또 응원 문자 주셨고 2191번님, 조대원 후보님이라고 하셨네요. 통합의 미랄이 되어서 반드시 정권 교체해 주세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위원장님이 요즘 바쁘신데 최근에 이 정종섭 의원이 그러니까 TKG가 처음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 예.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통합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비껴나고 그리고 친박 정말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도 비껴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조대원 위원장님은 관련해서 보수 통합을 해야지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제안을 당에 내셨다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맥락에서 그걸 내신 거죠? 그 어제 안 그래도 7대 제언이라고 이제 냈는데 네. 그중에 지도부 총사퇴하라 이런 내용도 있고 사실 우리 공화당하고 통합하자는 거는 다 죽자는 소리다. 네네. 그리고 통합 협상은 더 가진 자가 더 많이 내려놔야 되는 거다. 통합 안 되면 우리 선거 없다 이러면서 이제 쓴소리를 많이 했죠. 네네. 아침에 이제 기자분들이 전화는 많이 오셨는데 네. 기사는 별로 안 써주더라고요. 보니까. 취재만 하고. 네, 네. MBC도 안 써주고. 근데 그렇습니까? 어쨌든 네. 그 중에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복당파란 분들 소위 이분들도 자기의 진정성 그분들이 늘 얘기하기를 그 뭔가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가 발부동이라도 쳐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당시에 그냥 뛰쳐나갔다가 은근슬쩍 들어와서 우리 당이 잘못되고 있으면 목내놓고 싸우고 변화 혁신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그거 전부 다 자기들이 배신자 소리 들을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 입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선배들 몇 명이 불출마 선언하고 하셨는데 적어도 복당파의 그 수장급 되는 분들은 자기 생을 해라. 그래야지 당신들이 그동안 했던 행동, 은행들이 전부 다 그 진정성이 있어가지고 이 당원들 욕하는 당원들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걸 발판으로 친박을 쳐낼 수 있다. 지금 자꾸 개파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친박들이 옛날에 나쁜 짓 했던 사람들 갑질하고 뭐 저 뒤에서 정말 막말하고 네. 자기들끼리 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내려놔라 이런 네. 내용을 했죠. 예. 정종섭 의원 이른바 진박으로 꼽혔던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죠. 옛날 그 차경원 의원이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진박 감별사 노릇을 하고 등등 해서 이제 국회에 입성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쪽 다 내려놔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친박 핵심들이 많이 내려놓을 가능성? 저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요? 이번 선거를 그걸 내려놓으면 잘 될 거냐라고 물었을 때 네. 본인들이 그런 답이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진지를 구축하고 버티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도 TK 안에서는 네네. 영향력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본인을 희생해서 수도권을 살릴 이유를 TK에 있는 분들은 못 느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예, 혁신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 전체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려놓더라도 당 전체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건가요? 당에 불편을 주더라도 본인들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니까 계속 버틴다는 그런 수도권에 뜻인가요? 불편을 주는 것은 본인과는 상관이 없다는 상관이 입장이겠죠. 예. 같은 당임에도 뭐 불구하고. 냉정하죠. 그럼 근데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나를 잘라낼 만큼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한 거지. 네. 예, 그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한번 또 해보죠. 그 선거 때 다가오면 말 한마디, 발걸음 예, 하나 다 예. 조심해야 되는데 예. 여기저기서 파열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런 표현도 있죠. 군인이 제대할 때가 다가오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불교계에 선물을 보냈는데 육포를 보냈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주제 볼 때마다 제가 야 역시 내가 MBC에 와 있구나 이런 느낌인데 뭐 검찰들 얘기도 많고 추미애 장관 얘기할 거 많은데 네. 꼭 그 육포
이것도 굉장히 예, 예. 뉴스가 됐습니다. 예. 네. 저도 황교안 대표 보내준 육포 뜯어 먹었는데 그때 아무 네. 생각 없이 먹었다가 네. 제가 이걸 보면서 딱 느낀 게 야, 우리 당의 그 사무처도 이제 여당에서 야당이 되고 난 뒤에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건 굉장히 선수들이 있는데 당에 왜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요? 뭐 지난번에 새보수당 창당할 때 화환을 보냈니 안 보냈니 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온갖 또 우리 당 욕하려는 분들이 그 정치적 의미를 들어가서 황교안 대표 일부러 안 보냈다 무시해서 했다 이런데 보셨잖아 이게 그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당 수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네. 스님한테 육포 보내면 되겠어요 그거. 음. 그래서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저 스님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저희 당을 빨리 바꿔서 시스템도 좀 바꾸고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이제 눈길을 끄는 거는 황 대표가 굉장히 알려진 독실한 그 기독교 신자잖아요. 그래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이 논란이 처음이 아니죠. 예전에도 합장을 거부해서 한번 그랬었죠.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네. 상대방 종교를 존중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기독교 신자긴 한데 네. 합장을 해야 되는 자리 가면 합장을 하죠. 그 기도하는 자리에 마음으로 맞는. 합장하면 되는 네, 것이고 네. 그것을 굳이 어떤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근본주의적인 생각이고 이건 뭐 종교인이 그런 자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여긴 정치의 영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전 또 놀라운 것이 그 당시에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 황교안 대표의 사모님께서는 절에 가서 합장도 하시고 예불도 같이 드리시고 이러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종교계의 마음을 사는 건 하는데 실제로 본인은 방송 앞에서는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불교계로부터는 비판을 듣지만 기독교인으로부터 저 사람 신앙이 굳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려는 다분한 목적적인 생각을 갖고 그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육포 사건은 이 사건이 황교안 대표가 그 교회에 염주를 보냈다면 교회에서 이 정도는 아마 덮어줬을 거예요. 뭐 실수겠지. 그건 네. 당직자한 실수겠지 이러는 건데 네. 거꾸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 사람 우리한테 무슨 의도를 갖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사게 만든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분리가 된 지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이 신앙을 가지는 것은 뭐 권장할 일이고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정치적인 영역에서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네네.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영입 인재를 놓고 양당이 상당히 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분 모셨다. 각 당에서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요. 경희대 김병민 개건 교수를 자유한국당에서 5번째 인재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김성현 소장님? 예, 이제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시고 네네. 2010년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초고 구의원을 그랬죠. 영입한 네네. 바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싱크탱크에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정책자문위원도 맡았었고, 근데 이제 2014년에 결국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탈당을 한 전력이 있는데 이제 탈당했다 다시 돌아오면 영입이느냐라는 것에도 좀 옹색하긴 하죠. 근데 이제 아주 새로운 인물은 아니다. 어차피 그렇습니다. 있었다 이런 논란이군요. 30대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찾기가 좀 아,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았나 뭐 그렇게 좀 지레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내부에서 사람 키우고 젊은 사람들을 키운 다음에 이 사람 우리가 키운 사람이다라고 내놓는 것은 사실 정치에도 필요한 영역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뉴페이스만 찾는 선거 네, 때 네, 네. 그건 사실 뭐 별로 이제 좋은 습관으로 보이진 않아서요. 전 뭐 영입 자체 아주 뭐 부정적으로 보고 싶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대호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뭐 이건 논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저도 뭐 가끔 이분 방송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는데 뭐 차분하게 잘 말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또 패널들 중에도 평론가들 중에도 막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거나 또 약간 거친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네. 당에서 요즘 어쨌든 젊은 사람들 또 여성 이런 쪽으로 우리가 취약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다 보니 그렇게 주변에서 새로운 사람 젊은 사람 뽑는데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이 한국당 잘 안 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뽑히지가 않고 이러다 네. 보니까 주변에 그나마 좀 검증된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그 10호 인재로 영입된 분이 이탄희 전 판사입니다. 사법농단을 폭로하신 분이죠. 네네. 민주당에 입당했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판사가 입당을 했다는 것이 논란이다라고 하기는 사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정치인 중에 판사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그렇긴 하고요. 하죠. 네. 그리고 입당할 목적으로 판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고 판사를 그만뒀던 과정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2017년 초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법관으로서 가장 승진할 수 있는 최고 엘리트 코스에 들어갔는데 벌어진 사법농단의 실체를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불혹의 나이에 뛰쳐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죠. 예, 사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고 사법농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뛰었는데 내가 직접 정치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뭐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데 전 뭐 이제 그런 비판들 이제 네. 공익 제보자들이 다 정치를 해야 되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익 제보 자체가 그렇게 네.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치가 그런 공익 제보의 내용들 이런 것들 잘 받아서 제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못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직접 선수로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점은 저희가 좀 부끄러워야 될 지점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이탄희 전 판사를 직접 인터뷰를 저희 코너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 헌법 가치를 훼손한 해당 문제의 판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문제다. 판사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답답하니까 직접 뛰어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어떠십니까? 뭐 정치판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 갖다 붙이면 다 명분인데 좋은 명분이다. 네,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네. 제가 차마 이 방송에 나와서 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그 진중권 교수가 다 해주셨어요.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예.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예,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강력하게 했더군요. 네, 뭐 그 이거 부분이죠. 말고도 구구절절 제가 봤을 땐 참 맞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그게 민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판사들이 이렇게 쭉 보지만 사실 판결을 이제 맡길 때는 그래도 검사보다는 판사가 좀 이 젠틀하고 말이야 이렇게 이 영어로 때문에 스테이블 좀 안정적이고 네네. 또 공평무사하고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갑자기 정치적 발언하다가 딱 어느 정당에 이렇게 가버리고 이러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뭔가 좀 허탈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마저도 결국은 그동안 했던 게 진정성이 이 훼손되면서 결국은 정권에 이제 어느 정당에 가서 배짱 달고 자기 입신양명하려고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국민들은 좀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진중권 전 교수가 이 이탄희 판사를 두고 정권의 애완견 노릇을 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법농단을 알린 것과 정권의 애완견이 같은 맥락인가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진중권 씨가 그 뭐랄까요? 굉장히 아프게 때리는 것은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인데 네. 맥락을 살피는데 좀 그 노력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좀 그렇습니까? 이게 좀 대표적인 대목이라고 보고요. 조금 네.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40살 돼서 이제 정말 그 판사로서 잘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 굳게 먹고 들어간 직장을 일주일 만에 사표를 내고 나온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그때 내가 다음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지금쯤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왔다 그러면 그건 이제 희대의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럴 네. 수 없다라고 보면 진중권 씨가 이걸 가지고 정권의 애완견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얘기고 그냥 그 지금 이걸 보면서 낄낄거리는 사람들한테 안주거리를 던져주는 이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좀 사려급지 못했죠. 알겠습니다. 4839번님 질문이 왔어요. 조대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시상신소에서 이야기한 저희 검찰 상갓집 예, 예, 다툼 예. 언쟁을 다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위원장님? 뭐 네. 군 출신이고 네. 초급 간부 때 이 중대장한테 한번 달라들다가 네. 얻어 터진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 상명하복 체계가 강한 조직에서 이렇게 할 때는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어요. 오죽하면 이 참다 못해서 아 이거 내가 맞든지 안 그러면 이제 항명으로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게 진짜 가슴에서 터질 것 같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조직에서 뭐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동일체를 강조하고 해도 사람이거든요. 이게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네네. 해도 너무한다 싶으니까 이런 반응이 난 거고 이런 걸 가지고 또 이 저기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저 추미애 장관 이름으로 이런 걸 그 언급을 하면서 장삼 이사 뭐 이런 내용 한다는 게 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대통령이면 권력을 잡았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장관이면 우리 군대도 따져보면 국방부 장관
제가 뭐 장교 생활할 때도 얼굴도 못 보고 한번 가까이서 보지도 못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제가 뭐 했다고 하나하나 토달고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가? 네. 스스로를 계속 낮추는 행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아니 뭐 이런 거는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반응이 나온다는 거는 네. 자기가 무리하게 인사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책임을 뭔가 챙기는 게 있고 또 뭔가 도와줘야지 이 사람이 서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심재철이라는 이런 분도 네. 조직에서 갖다 꽂긴 꽂았는데 밑에 부하들도 전부 다 이렇게 말을 안 듣고 통제가 안 되고 조직 장악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위에서 꽂은 사람이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닌가. 예, 그만큼 권위가 안 선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사가. 예. 네, 김성애 소장님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네. 상갓집 항명이라뇨. 술 먹고 그 직장 상사한테 꼬장 부린 것을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항명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네. 전 검사님들이 직장에서 일을 좀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근을 하면 회의실에 들어가서 혹은 부장실에 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왜 못합니까? 그리고 기자들도 뻔히 와 있는 걸 알고 일반인들이 다가 있는 자리에 가서 굳이 큰 소리를 내면서 난동을 부리고 어떤 그림을 만들어서 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게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이제 피의사실 유포를 막으니까 새롭게 등장한 방법인지 그리고 네. 상갓집 하면 저희가 성추행부터 시작해서 되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네. 이걸 놓고 보면 이 검사들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집단인지를 잘 보여준 대목이라고 보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술 먹고 뭐 이러저런 시비가 벌어지긴 하는데 보통은 밀폐된 공간이거나 자기들끼리 앉아서 하거든요. 근데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하죠. 예, 그렇죠. 네. 상갓집이라는 어떤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는 일은 보통 공직자는 하진 않습니다. 이게 검사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검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문화와 권력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그림이었다고 생각하고 법무부가 당연히 꼬집어야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백성준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신 말씀해 주셨어요. 꼬장은 방송 용어가 아니죠. 주사 또는 주정으로 순화해 주세요. 네, 네, 주사 혹은 주정. 저도 옛날에 빠 그랬다 위원장님. 혼났어요. 네, 김성희 소장님, 뭐 짧게 오늘 첫 방송 어떠셨습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 이거 볼 때 대담할 때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실제로 와서 뵈니까 이게 위원장님 너무 인상이 좋으셔서 네, 인상 예. 좋으시죠. 네. 그래서 좀 굉장히 편하게 잘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평상시에 험악합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네. 특집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성애 소장 그리고 조대원 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